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생태계의 상생과 다양성에 대해서 할 텐데요. 주로 생태계의 회복 사례에 대해서 1차 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그 종수로만 보면은 약 160만 6천여 종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밝혀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계 국제 자연 보존 연맹에서는 약 170만 종, 그러니까 약 180만 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는 약 800만 종 이상의 종이 추적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종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160만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0만 종이 밝혀져 있고, 이 중에서 동물이 약 110만 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동물은 크게 이제 척추동물, 사람이나 뭐 물고기나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이 이렇게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이 숫자가 많죠. 왜냐하면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약 35만 종 정도 됩니다. 9%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주로 관속식물, 우리들이 흔히 보이는 나무 같은 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이 주로 관속식물에 속하죠. 그리고 균계,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 13만여 종 정도 있고요. 세균이 약 만여 종 정도 됩니다. 세균이. 그 다음에 원생동물, 고세균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약 170여만 종의 종이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물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할까 하는 건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생물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그 개체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군집을 이루고 하는데, 그 개체군을 이루는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랜 생활 진화를 거쳐서 다양한 생물종을 형성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죽고 살고 하면서 진화를 거듭한 것이죠. 뭐 우리 사람도 뭐 그 침팬지에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됐다 하는 뭐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유사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그러는데 모를 일이죠. 아무튼 이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되다시피 생태적으로 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종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그 굴착을 해서 토로를 논다든지 하면 이 산과 이 산은 완전히 이제 분리된 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도로로 막혀져 있으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 이쪽에 있는 같은 종이었을지라도 이쪽에 살고 있는 종하고 이쪽에 있는 산 종들이 이렇게 형태적으로나 종의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 분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죠. 그런 관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종은 지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지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나비는 굉장히 화려하죠. 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은은한 어떤 색깔을 띠고 있다든지, 또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북유럽이나 이렇게 추운 지방에는 나무도 침엽수가 자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온대 지방에는 침엽수와 그 다음에 활엽수가 동시에 있고, 또 되게 열대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다 활엽수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이 살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종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종들이 굉장히 많이 어울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죠. 뭐 식물, 동물, 미생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생물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종이 다양하게 해야 생태계가 건강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지구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류도 이런 건강한 생태계 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태 다양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약 170여만 종, 180여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생물의 종수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환경부 산하인데 인천에 가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에서는 꾸준히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초현황, 생물종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생물자원이라는 게 있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물자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종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생태 건강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곤충의 먹이가 되는 생물 자원이라든지, 또는 곤충이, 또는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뭐 관상용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생태 그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물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종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개체수가 줄고 있다든지, 또는 서식지가 줄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제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은 지금 우리 반달곰이라든지 황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식 복원, 다시 복원해서 우리나라의 야생 그 생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역할이 종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10만 종 정도가 생물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이제 동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동물, 곤충, 무척추동물이 이렇게 19,000, 12,000 해서 이렇게 한 3만 2천여 종이 곤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5,500, 그 다음에 균류가 5,600,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 약 2,200 정도 되고, 조류, 여기는 조류가 그 새가 아니고요. 새는 아까 척추동물에 속하고요. 여기는 플랑크톤을 말하죠. 플랑크톤 6,300. 이거는 이제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 중에 이제 특히 남조류나 박테리아는 세균류 같은 원핵 생물들은 약 3,20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생물종들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뭐 꾸준히 진화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해냄으로써 그 기록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만큼 이제 이런 자연환경 분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생종 분류군 통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58% 정도 되고 식물이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균류가 10%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그 2017년 기준으로 267종의 멸종 위기종이 발생하고 있어요. 267종의 멸종 위기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 멸종 위기종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생물종들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뭐 다양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라마다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보면 군직 감소율이 전 세계에서 68% 정도 되고 보신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의 94, 그 다음에 아프리카 65, 특히 이제 그동안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그 위기에 빠진 그런 그 야생 생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그 서식지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제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2000년 이래 거의 영국의 8배 이르는 토지가 없어진다 이 말, 토지 상실 약 190만 제곱킬로미터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매년 발생되는 음식 쓰레기가 약 13억 톤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 멸종위기종이 약 100만 종 전 세계적으로 속하는데 이런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약 1조 달러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제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아마존 숲을 소를 기르기 위해서 그 콩을 재배한다든지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숲을 없애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많은 야생생물이 살 곳이 없어지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종들을 가지고 뭐 취약, 위급, 멸종 공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참다랑어, 태평양의 참다랑어, 중국의 코브라 이런 것들은 그 취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위기는 미국산 장어, 그 다음에 호주의 나비, 그러면 카멜리온 뭐 이런 것들은 탄자니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급한 것은 중국의 보거, 멸종 공표는 거대 집게벌레, 말레이시아 달팽이송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종 감소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개발이에요. 제가 그 첫 시간에 이 경제와 그 다음에 생태가 서로 이렇게 이퀄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고 그랬죠. 과도하게 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자원이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만 강조하다 보면 경제 활동이 사람이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있고 절제 없는 소비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필요 없이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아까 육류 소비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아마존에 있는 숲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탄소 흡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고기를 과도하게 절제 없이 소비함으로써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오염이 많이 공기라든지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그 IPBES라는 총회,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라는 총회가 있어요. 여기서 지구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지구상의 800만 종의 이상의 동물 중에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그 1700년도에 비해 습지는 13%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저수지를 메꿔서 택지를 만든다든지 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 옛날에는 저수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 그 메울 때는 좋지만은 거기에서 침출수, 그러니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그 물들이 토양을 다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엄격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코끼리라든지 많은 그런 또 그 모피 같은 거 얻기 위해서 야생 생물을 잡거든요. 그런 것들 남획, 채취, 식물은 채취하죠. 이러므로써 37% 정도가 원인이 되고, 그다음 서식지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 손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그 외래 생물, 이런 오염, 질병, 이런 것들이 크게 생물종 감소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오염이 특히 수질 오염 같은 경우는 이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 생물들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하수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지면서 나오는 그런 농촌 폐수, 주로 이제 농약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 축산 폐수, 고농도의 유기물이죠. 축산 폐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축산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수 처리장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점오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물 관리를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오염 물질들을 적게 버림으로 인해서 물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현상, 이런 걸 자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은 양만 버려야 돼요. 그래야 물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유기물, 오염원을 먹고 분해를 함으로써 물이 깨끗해지는 이런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더 많이 버려버리게 되면 이런 자정작용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생물 종을 감소시키는데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죠. 뭐 공기가 나빠지면 어째요? 우리 당장 마스크 쓰고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야생 생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기가스를 냈는데, 특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황산화물 SO2라고 그러고 질소산화물 NO2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뭐 속수 녹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NO2에 이는 산소가 두 개라는데, 뭐 하나 됐든 두 개가 됐든 다 해당돼 있고, 그 다음에 SO2, NO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X를 붙이면 속수, 녹수 이렇게 표시하는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을 왜 주목하게 되냐면, 황산화, 여기가 물하고 반응, 물에 있는 수소가 붙어서 H2SO4가 되면 황산이 돼요. 굉장히 강한 그 산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수는 질산이 되는 거예요. 질산이. 그래서 황산이나 질산은 산성도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운동화에 떨어져 운동화 구멍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빗물하고 반응을 해서 비가 산성화되는 것을 산성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건축물의 시멘트라든지 또는 대리석이라든지 또는 금속 이런 것들 부식되는 거죠. 그래서 유정물이 부식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숲에 있는 나무들이 죽게 되는 거고, 그 나무들이 죽게 되면 곤충 같은 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곤충 같은 게 살 수 없으면 새가 살 수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래서 대기오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산성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숲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산성비지만은 토양 속에 내리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도 죽게 되는 거고 나무도 죽게 되는 거고 또한 이게 연못이나 하천에 모이게 되면 이렇게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산성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서 작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질이나 토양오염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질오염이나 그 공기오염, 대기오염이 결국은 토양오염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오염된 땅들은 이런 어떤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수질오염 물질이라든지 산성비가 내린다든지 대기오염에 의해서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을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 다 이어지죠. 수질오염이 이 대기오염 이게 물이 또 증발해서 순화가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되고 토양오염도 되고 공기오염이 이렇게 다 수질이나 토양오염이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오염 현상들이 그 생물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래 식물들의 침입이요. 이미 이제 지난 이 3주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래 식물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자생종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얘들은 이제 굉장히 왕성한 그런 그 성장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생태 교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생태 교란 생물로 이런 생물들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래 생물 중에 생태계 균형을 주로 교란하는 종도 생태 교란종이로 돼지풀이나 황소, 개구리 등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고요. 특정 지역에서 생태 균형을 파괴하는 종, 환삼덩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외래에서 가져온 것은 아닌데 덩굴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으로서도 보여줬죠. 3주차 강의에서.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생물체 중에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종,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꽃매미라든지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해충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굉장히 큰 쥐죠. 근데 토끼만큼 크죠. 그래서 이것도 뉴트리아 뭐 한때 여기서 나오는 피라든지 뭐 이런 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여기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불개미 이게 그 수입 컨테이너에 포함돼서 와서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됐었고 바다를 그 생태 균형 파괴하는 영국 객근풀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베스 브루기로 워낙 유명하죠. 뭐 완전히 물속에 그 마법자죠. 그래서 뭐 작은 물고기들 많이 잡아먹고 문제가 됐었고 가시박 그 식물로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생태 교란 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교란 생물의 후보 생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태계 이외 우려 생물이라고 이제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멸종 위기에 속한 종들을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죠. 나중에 제가 3차 시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할 텐데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또는 파괴를 부득이해야 되면은 대체 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종을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복원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상괭이 바다에 살고 있는 돌고래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황새, 사냥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황새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상괭이 같은 경우는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매년 그물에 걸려서 죽는 상괭이가 뭐 1000여 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개체수가
2005년도에 약 36,000여 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3,000여 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서해와 남해에 주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냥 같은 경우는 그 설악산 같은 데 살고 있어요. 이 황새나 사냥은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고 멸종위기 1급 종이죠. 그만큼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크는데 이것도 꾸준히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251마리로 2004년도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이 외에도 그 반달 가슴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원해서 지리산에 지금 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 꾸준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뭐 스라손이라든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그미 메뚜기, 난쟁이 메뚜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증가돼서 멸종위기를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 최고 포식자 복원을 통한 생태계 회복 사례인데 이거는 생태계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엘로스턴 국립공원에 그 늑대를 없애게 되니까 늑대가 없어서 사슴이 많이 늘어난 이 사슴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토양이 그 침식이 돼서 그 강변에 있는 비버들까지 죽였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1주차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시 늑대를 들어왔더니 원래 상태로 풀도 늘어나고 사슴 개체수가 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강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베라 습지에서 생태계 다양성 회복 사례인데 이 제규어가 이런 표본같이 생긴 제규어죠. 이런 제규어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이 습지에 이 카피바라라는 이게 이제 그 쥐같이 생긴 설치류예요. 카피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악어라든지 그 다음에 아나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슴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규어를 다시 들여왔어요. 들여왔더니 얘들이 그동안에 풀만 열심히 뜯어먹었는데 이제 표범이라든지 이런 것, 이 제규어가 나타나니까 제규어를 감시하느라고 먹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늑대도 이제 그동안 자기가 왕이었는데 제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를 감시하느라고 먹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요. 그렇다 보니까 늑대하고 경쟁 관계고 먹이였던 새들도 새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규어가 먹다 남은 이런 그 사체들 이런 것들을 독수리라든지 딱정벌레가 먹기 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이제 생태계 다양성 회복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영양 종속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를 제거했더니 불가리아를 제거하면 오히려 조개류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5종, 18종으로 줄어들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불가리아를 의식해서 어떤 그 조개류들이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했는데 이런 조절할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 조개들 가운데서 생활 능력, 생장 능력이죠. 이게 뛰어난 놈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종들은 물리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가리아가 있으면 얘들도 불가리아를 경계하느라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모피 사냥으로 해저류가 감소한다. 바다에 살고 있는 모피를 계속해서 이 사냥 때문에 해달을 잡았더니 성게가 과다하게 번식하면서 해저류가 급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달은 이 해저류를 먹지 않는데 이 성게를 먹고 사는데 성게가 해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과다에 번식되니까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도 있고 거미 같은 경우도 거미 입을 막아놨어도 메뚜기는 거미만 보고도 공포 효과 때문에 식욕이 감소한다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속 효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들깨와 표범의 복원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들깨와 이 표범들을 복원한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설명들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이 고롱고사라는 이 지역에서 이런 포식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인바빌라라는 이런 영양들이 그 평원으로 진주한 생물종들이 감소됐다. 왜냐하면 이 풀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시범적으로 표범 울음소리를 들려봤더니 영양들이 들판에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생태계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보존됐다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 종속 효과의 그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악 순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멸종위기에 속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조건들을 세워야 되는데 늑대라든지 곰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봤어요. 늑대라든지 곰을 계속 제거를 해봤는데 특별히 어떤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슴 개체수를 조금 줄이면 이제 초원이 조금 더 잘 보존되고 또 경쟁 관계도 이용되고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이제 해서 낸 것이죠. 이런 사례로 봐서도 어떤 경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바닷속에서는 고래똥인 산화제자 크릴이 급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래를 계속 잡아버리니까 남행해버리니까 이 크릴이 고래가 잡아먹는 먹이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없으면 크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고래의 배설물이 줄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릴의 먹이였는데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래가 크릴을 잡아먹는데 크릴은 플랑크톤을 먹는 것이죠. 근데 플랑크톤은 고래의 똥에 의해서 먹이를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고래가 없어지면 크릴이 일시적으로는 증가되겠죠. 그런데 플랑크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플랑크톤이 왜 얘가 먹어서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고래의 배설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먹이가 플랑크톤이 없어지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어떤 상태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를 먹여 살리는 크릴이다. 근데 크릴을 잘 보존하려면은 왜냐하면 바다에 사는 고래상어는 파다, 표범, 펭귄, 이런 오징어, 물개 이런 것들 전부 다 크릴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 먹이 조건이나 서식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 크릴이 야간에 바다 표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요. 먹고 배가 부르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배설을 하는데 이 배설물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다로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캡처를 해서 잡아내서 바다 밑에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 지구 온난화 완화에도 그렇기 때문에 크릴을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고래를 잘 보존해야 되겠죠. 이 외에도 부상당한 야생 생물들을 구조해서 치료를 해서 또 재활을 해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보내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는 게 각 도시마다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도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현재
이 1년에 뭐 2, 300마리씩 그 야생동물을 구조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야생으로 보내는, 이게 수달,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참매, 새매, 하늘다람쥐, 삭,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의외로 광주 같은 도심에서도 이런 것들이 꽤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생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야생동물과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지금 뭐 바이러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겨내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야생동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야생생물도 식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약이 있는데 생물 다양성 협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의 국제 3대 협약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생태축을 잘 보존해가지고 생물 보존하는데 백두대간, 이게 지금 여기 화살표 있죠. 우리나라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어떤 산맥을 잘 보존함으로 인해서 야생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DMZ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를 보존을 잘하자. 그 다음에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연안생물축을 잘 보존함으로써 생물들을 잘 보존하자 하는 거죠. 보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물 자원이 직접적으로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이러므로 해서 토양생물 이용이라는 기후 조건에 이런 간접적인 조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다양성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